지도에서 보면 정말 거대하죠? 국토의 80%가 꽁꽁 얼어붙은 얼음덩어리인 섬, 그린란드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나요? 지리적으로 보면 캐나다 바로 옆에 딱 붙어있는 북미 대륙의 섬인데 주인은 뜬금없이 대서양 건너 저 멀리 유럽의 작은 나라 덴마크란 말이죠. 심지어 한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던 영국도 아니고 바로 옆집인 캐나다나 미국도 아닌 하필이면 왜 덴마크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얼음왕국 그린란드가 어쩌다 덴마크의 땅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인류 역사상 최대의 부동산 사기와 처절한 생존의 역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리는 인문학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세계 최대의 섬 그린란드에 얽힌 지정학적 미스터리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인류의 이동과 기후 변화, 그리고 강대국들의 욕망이 어떻게 이 거대한 얼음 땅을 덴마크의 영토로 만들었는지 모든 궁금증이 해결되실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우선 시계를 먼 과거로 돌려보겠습니다. 그린란드의 역사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기원전 2500년경 시베리아에서 북미 대륙으로 넘어온 인류가 이 차가운 땅에 처음 발을 디뎠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결정적인 사건은 그로부터 한참 뒤인 10세기 후반 유럽인들이 이곳에 등장하면서부터입니다. 여러분, 붉은 머리 에릭이라는 인물을 들어보셨나요? 982년경 아이슬란드에 살던 에릭은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살인사건에 연루되어 3년간 추방형을 선고받은 그는 가족들을 데리고 무작정 서쪽으로 배를 돌립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서쪽 바다는 미지의 공포 그 자체였을 겁니다. 하지만 에릭은 그 거친 파도를 뚫고 거대한 섬 하나를 발견하게 되죠. 유배 생활을 마치고 아이슬란드에 돌아온 에릭은 기발한 계획을 세웁니다. 자신이 발견한 그 섬으로 사람들을 이주시켜 자신만의 세력을 만드는 것이었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춥고 척박한 땅이라고 솔직하게 말하면 아무도 따라오지 않을 게 뻔했거든요. 그래서 에릭은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부동산 네이밍을 시도합니다. 그 얼음 땅에다가 초목이 우거진 땅이라는 뜻의 그린란드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여기서 잠깐, 아무리 이름이 좋아도 막상 갔는데 얼음뿐이면 사기 아닌가 싶으시죠? 놀랍게도 당시엔 그 말이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800년대에서 1300년대 사이의 지구는 중세의 온낭이라고 불리는 시기였거든요. 지금보다 훨씬 따뜻해서 그린란드의 남쪽 해안가는 실제로 풀이 자라고 가축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에릭의 마케팅은 대성공을 거두었고 수많은 북유럽 사람들이 배에 올라타 그린란드의 바이킹 정착촌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13세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아이슬란드는 노르웨이 왕국의 영토가 되었는데 아이슬란드 출신들이 세운 그린란드 역시 자연스럽게 노르웨이에 귀속되었습니다. 이게 훗날 덴마크가 그린란드를 차지하게 되는 법적 근거의 씨앗이 되죠. 당시 그린란드에는 약 2000에서 3000명 정도의 북유럽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럽 본토와 교류하며 상아나 모피를 수출하고 나름대로 잘 살았죠. 하지만 이 평화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15세기가 다가오면서 재앙이 시작됩니다. 소빙하기가 찾아온 겁니다. 중세 온난화가 끝나고 지구가 급격하게 추워지기 시작했죠. 그린란드의 푸른 초원은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농작물은 말라 죽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바다까지 꽁꽁 얼어버렸다는 겁니다. 유럽에서 생필품을 싣고 오던 배들이 더 이상 들어올 수 없게 되었죠. 섬은 고립되었고 사람들은 굶주리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원래부터 추운 지방에서 사냥하며 살아왔던 원주민 이누이트들과의 생존 경쟁에서도 농사 위주의 정착민들은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15세기 중반 이후 그린란드에 살던 북유럽 정착민들은 마치 연기처럼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전멸한 것인지 어디론가 떠난 것인지 기록조차 남기지 못한 채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덴마크는 이 버려진 땅을 다시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 수 있었을까요? 그 배경에는 무려 200년 뒤 죽은 줄만 알았던 조상들을 찾아 떠난 한 목사의 집념이 숨어 있었습니다. 200년이라는 긴 침묵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18세기 루터교 목사 한스 에게데가 등장합니다. 당시 덴마크 노르웨이 왕국 내부에서는 기이한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오래전 그린란드로 떠났던 바이킹의 후예들이 아직 살아남아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였죠. 에게데 목사의 걱정은 구체적이었습니다. 유럽은 이미 종교개혁을 거쳐 루터교로 바뀌었는데 고립된 그들은 여전히 구식 가톨릭을 믿고 있거나 신앙을 잃어버렸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죠. 그는 왕실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왕 프레데리크 4세의 계산은 달랐습니다. 종교적 명분도 좋지만 그린란드 앞바다에 넘쳐나는 고래와 바다표범, 거기서 나오는 막대한 기름과 가죽이 더 매력적이었죠. 결국 국왕은 경제적 이익을 기대하며 원정을 승인했고 1721년 5월 원정대가 출항합니다. 2달 뒤 그들은 오늘날 그린란드의 수도인 누크 인근에 도착했습니다. 에게데 목사는 설레는 마음으로 섬 곳곳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그 어디에도 북유럽 사람들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남은 건 무너진 집터와 폐허뿐. 대신 그곳에는 오래전부터 그 땅의 주인이었던 이누이트 칼랄리트 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에게데는 크게 실망했지만 곧 목표를 수정했습니다. 사라진 동포들 대신 이누이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로 한 겁니다. 덴마크의 재식민지화 과정은 재난의 연속이었습니다. 1728년 왕국은 군인과 기술자, 심지어 죄수들까지 배에 태워 보냈습니다. 그린란드라는 이름만 듣고 푸른 초원을 상상했던 그들은 끝없는 얼음과 살을 내는 추위에 분노했고 급기야 반란까지 일으켰죠. 유럽인들이 가져온 천연두는 면역력이 없던 이누이트들에게 치명적인 재앙이 되었고 덴마크인들 역시 괴혈병과 추위로 쓰러져 갔습니다. 그럼에도 덴마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네덜란드 같은 경쟁국들이 그린란드 앞바다에서 고래를 잡아가자 무력 충돌까지 불사하며 기득권을 지켰죠. 100년 가까이 버텨낸 결과 그린란드 해안가에는 덴마크의 무역기지와 선교기지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1814년 유럽의 지도가 뒤바뀌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나폴레옹 전쟁이 끝난 직후였죠. 덴마크는 나폴레옹 편에 섰다가 패배했고 킬 조약에 따라 노르웨이 왕국을 스웨덴에 넘겨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덴마크 외교관들의 기막힌 한 수가 등장합니다. 노르웨이 본토는 넘겨주지만 노르웨이의 옛 영토였던 그린란드와 아이슬란드, 페로 제도는 넘겨줄 목록에서 쏙 빼버린 겁니다. 스웨덴은 당시 이 얼음 덩어리 섬들에 관심이 없었고 조약은 그대로 체결되었습니다. 이 한 줄 때문에 그린란드는 공식적으로 덴마크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00년이 지나자 노르웨이가 이 일을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1931년 노르웨이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덴마크의 손길이 전혀 닿지 않았던 그린란드 동부 지역에 국기를 꽂고 이곳은 에릭 더 레드의 땅 노르웨이 영토다 라고 선포해버린 겁니다. 사실상 덴마크에 대한 선전포고였죠. 덴마크는 즉각 반발했고 영토 분쟁은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국제사법재판소로 넘어갑니다. 북극권을 둘러싼 최초의 대규모 법적 공방이었습니다. 재판정에서 노르웨이는 역사적 연고권을 주장했습니다. 그린란드를 발견하고 개척한 게 우리 조상들 아니냐는 논리였죠. 반면 덴마크는 수백 년간의 실질적 통치 행위를 증거로 내밀었습니다. 조약을 맺고 무역을 독점하고 행정을 관리해왔다는 것이었죠. 1933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판소는 덴마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역사적 주장보다 실효적 지배가 국제법적으로 더 효력이 있다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이 판결로 그린란드 전체가 덴마크 영토로 공식 확정됩니다. 하지만 진짜 갈등은 이때부터였습니다. 1953년 덴마크는 헌법을 개정해 그린란드를 식민지에서 정식 영토로 승격시킵니다. 그들은 그린란드를 현대화하겠다며 아파트를 짓고 학교를 세우고 덴마크어 교육을 강요했습니다. 수천 년간 사냥을 하며 살아온 이누이트들을 억지로 도시 노동자로 만들려 한 겁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전통 문화가 파괴되면서 정체성을 잃은 원주민들은 알코올 중독과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자신들의 땅에서 2등 시민 취급을 받는 현실에 분노가 쌓여갔죠. 1970년대부터 거센 민족주의 운동이 일어났고 1979년 덴마크는 자치권을 부여하는 홈룰법을 제정합니다. 2008년에는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사법, 경찰, 천연자원 통제권까지 넘겨주는 파격적인 자치법을 통과시켰죠. 이제 그린란드는 사실상 독립국가에 가까운 권한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린란드는 완전히 독립하지 않고 여전히 덴마크령으로 남아있을까요? 답은 냉정합니다. 돈입니다. 그린란드의 인구는 약 5만 6천 명. 서울의 한 개 동보다 적은 인구가 한반도의 10배가 넘는 땅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현재 그린란드 정부 예산의 약 절반, 매년 5억 달러 이상이 덴마크에서 보내는 보조금입니다. 이 돈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학교를 세우고 외딴 마을에 물자를 공급하죠. 보조금이 끊기면 그린란드의 의료, 교육, 행정 시스템은 즉시 마비됩니다. 독립을 외치는 목소리가 커질수록 덴마크의 지갑에 더 의존해야 하는 딜레마. 이것이 그린란드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그린란드가 다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얼음 밑에 숨겨진 엄청난 양의 석유와 히토류 때문이죠. 히토류는 스마트폰, 전기차 배터리, 미사일 유도 장치의 필수적인 광물입니다. 현재 전 세계 히토류의 60% 이상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데 그린란드에는 그에 필적하는 매장량이 잠들어 있다고 추정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사고 싶다라고 말했던 해프닝이나 중국이 공항 건설에 투자하겠다라고 나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강대국들의 욕망이 다시 이 얼음 땅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덴마크라는 울타리는 그린란드에게 족쇄일까요? 아니면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한 보호막일까요?
수천 년 전 붉은 머리 에릭이 찾아낸 초록색 거짓말의 땅 그린란드. 이제 그들은 진정한 홀로서기를 위한 마지막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저는 더 지리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